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스몰캡도 플러스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추세적인 움직임보다는 아직 추세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반등 정도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세게 내려왔거든요. 여기 이 직전까지만 봐도 이게 마이너스 9%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날이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터닝했네요. 오늘 하루 원자재 가격을 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이건 크루드 오일, 이건 브렌트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습니다. 긴 추세를 놓고 보면 최근 한 달 추세를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했는데 그 반등세가 전고점도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에너지 관련된 위기가 폭증해서 이때 색 난리를 쳤는데 특히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석유가나 이런 것들이 한없이 올라갈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하향 안정화로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레발을 쳤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 상대적으로 덜 밀렸는데 이거는 이걸 볼까요? 네, 이게 미국 쪽의 천연가스 동향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됐을 때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 살짝 들렸다가 안정화됐는데 최근 추세적으로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금수 조치 이후에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계속 그 천연가스를 들이밀어주는 이런 패턴의 뉘앙스들과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는 천연가스 기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요. 다만 얘 또 안정화될 겁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이때가 침공이 일어나서 급등했었고 약간 조정받는 것 같더니 다시 재차 급등하면서 3월 7일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미국에서 공급이 유럽으로 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약간 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이것도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은 문제가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곡물 쪽은 진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건 밀 같은 것들은 뭐 파종을 못한 상황이고 4월 뉴스 보도 보니까 4월 중순까지는 파종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휴전이 좀 빨리 되면 괜찮겠지만 추전 뭐 협상이 타결 안 되더라도 일단 휴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종이 가능하면 괜찮겠는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지수는 오늘 주가지수 어제 상해지수 상하이 중국 상해 못 닫는다 그랬죠. 갑자기 전날까지도 안 닫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닫아요. 중국 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동쪽에 4일 서쪽에 4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가지고 사재기 하느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세차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어차피 4일 봉쇄하고 나면 4일간 문 닫고 나면 열릴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 끝자락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 중국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겪은 대규모 확장과 수축을 한번 겪어야 되거든요. 오미크론. 이걸 언제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환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좀 괜찮은 봄철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가지수 움직임 최근 보면 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 난리친 것 때문에 저점을 찍고 사실 일간 저점을 찍은 걸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때 저점을 찍은 거나 여기 저점을 찍은 거나 일간으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반등세가 미국 차트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고 현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게 만드는 지표죠. 느낌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보시면 S&P는 아직 눈에 안 보이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옆으로 누그러지는 느낌이 보이고 여기 주요 저항선 라인에 지금 현재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매집을 하는 게 과연 좋겠느냐? 지금은 아니고 조정 국면에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볼 건데, 요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 사이트에 나온 그 뉴스레터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만 가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번역되니까. 여기서 오늘 주요하게 보는 건 이거 NAAM 가끔 보여드리는 데이터고, 이거는 매수로 이제 세 번 연속 매수했다는 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은 제목이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 인버트 일드 커브가 됐을 때 역사상으로는 부를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게 통상적으로 보는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검은색은 실업률이고요.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가 파란색인데,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진입했다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경기 수축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하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경제 통계를 보면 확실히 경기 침체 위험이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기 침체 위험이 없어 보여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주로 보는 6개의 차트거든요. 실질 소득, 고용, 산업생산, 실질 소비, 실질 임금,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중요한 건 얘들을 보면 경기 수축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확장 후반부에 그 수축 국면으로 떨어질 때, 실제로 수축 국면이 돼서 주식이 정점을 찍고 조정받은 뒤에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하게 되면 경기가 수축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기에는 이 금리 쪽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점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리한데, 이 스프레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2 스프레드가 10년에서 2년 국채수익률 스프레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잘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 6개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소득, 고용, 생산, 실질 소비, 임금, GDP. 근데 얘도 여기 보시면 밑에 요 소득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유동성이 역전된 것으로 보여주는 개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경제 데이터는 몇 년간 아주 강력합니다. 몇 년 만에. 여기서 이제 정부 개입이 직접적 개입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작년에 2번씩이나 2021년도에 2번씩이나 돈을 지급했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게 마이너스로 터닝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들은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10년 마이너스 2년 곡선이 역전될 때마다 왜 곡선의 기울기가 현재 경제 환경에 대해 거의 알려주지 않고 경기 침체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목록을 제시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0년 마이너스 2년 곡선이 역전될 때마다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 말 안 해주고 그냥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는 다른 경제 지표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때 아무도 판매하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때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 투자뱅크나 이런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주식을 팔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겪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건 뭐 매번 겪을 때마다 제가 보는 건데, 경기 정점에서 주식을 팔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도 주식을 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나면, 일드 커브 스프레드가 인버트 되고 나면 항상 경기가 수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스프레드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거든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코앞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수익률 곡선을 시장 타이밍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주식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반등했다가 붕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스프레드를 요걸 가지고 시장 타이밍을 잡는 거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저 타이밍을 잡는 건 다른 것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로 써야 되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바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0.18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를 보면, 이렇게 늘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접했죠. 여기까지 근접한 시기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에 근접했다면 이게 2018년도 12월 7일이거든요. 붕괴는 2020년도에 나타났죠.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전에도 보면 여기죠. 여기 보면 0.17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온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죠. 이게 2005년도 10월이거든요. 붕괴된 거는 2007년도 11월이죠. 경기 수축이 온 건. 그러니까 이것도 1년 넘게 기간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기간이 아직도 경기 수축이 오려면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기 전에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정점을 만들면 그 정점이 요번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서 만들어지는 마지막 정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만 요 앞에 보신 건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스프레드고요. 여기서 보시는 파란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경기 수축하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믹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믹싱하고 나서 글자가 보여서 지웠습니다. 이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고 빨간 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 스프레드입니다. 그런데 스프레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통상적으로 경기 수축이 발생할 때 이 스프레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이,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 스프레드인데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이걸 좀 늘려볼게요. 후반부를. 여기 보시면 이게 밑에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이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차트가 연준의 기준금리거든요. 지금 0.25 올라갔는데 지금 차트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올라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10년 마이너스 2년이고요. 여기 보면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걸 반영하고 급등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줄어든 거예요. 이 보라색과 연두색의 차이가 스프레드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이 밑에까지 세차게 내려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여기 올라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는 위로 빨리 올라가지 않고 지금 한 단계만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는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기금리 동향을 반영해서 장기와 단기의 스프레드가 보여지는 거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액션을 취하는 것에 맞춰서 일정 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중앙은행이 인위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장 참가자들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시기에,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시기가 발생해야만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수축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패턴을 놓고 보면 아직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경기 정점 부분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보라색이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둘 다 보면 추세적으로 내려와요. 일정 부분. 여기는 이미 사전에 내려오고 있었고, 이전에도 보면, 여기 볼까요? 직전에 봤던 때가 좀 전에 봤던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말고 이 부분. 그 이전에 보면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죠. 여기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죠.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보면 기준금리가 이미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도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멈췄는데 그 시기에 내려오고 있죠. 이때는 멈췄던 게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내려오는 거죠. 기준금리, 국채수익률. 여기는 기준금리 서 있는데 국채수익률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기준금리가 따라 내려왔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 있고 이때 요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거는 이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끝자락에서 국채가 먼저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국채가 같이 내려왔죠. 지금은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도 아직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국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이때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에 대해서 특별히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채권 펀드 매니저는 이거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정점에 임박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수익률은 가격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뜻은 누군가 채권을 국채를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국채를 매집한다는 뜻은 위험을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최소한 채권 투자 영역에서 혹은 주식에서 자금을 뺀 사람이 채권 투자 영역 안으로 채권을 매집하러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현상이 100%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은 이 조종받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조종을 받는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대표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위험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경기 정점에 진입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제 이 얘기 여기 보시면 수익률 곡선을 시장 타이밍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정리를 하면 아직 수익률 곡선이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주식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바로 닥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지금쯤이면 경기 주식이 정점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얘가 올라가 있죠. 얘가 안 내려가 있죠.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던 게 멈추면서 다시 들려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맞은 다음에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 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린 거는 2015년도 12월 달에 올랐거든요. 요때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떨어진 속도가 이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이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보다 여기서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빠른 속도로 내려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식 정점이 요번 지나고 나서 주식이 여기서 들리잖아요. 들려서 올라간 다음에 만들어진 정점이 있죠. 그러니까 올 여름께나 가을께쯤에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늦으면 뭐 겨울이나 내년 초반에 지금쯤 정점을 만들 건데 그때 정점이 만들어지면 그게 요번 추세 사이클의 마지막 정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종 정리를 하면 지금 시점에 너무 위험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향후에 정점을 만들게 되면 그 정점이 올 하반기에 만들어질지 내년 초반부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정점에 요번 주식 그 확장 국면 사이클 2010년도 3월 이후에 만든 사이클의 최종 마지막 정점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반등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은 매입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정 받으면 그 시기에 매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마지막 정점에서 터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좀 더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현금 포지션을 여기다 붙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내 연금 자산을 운영한다거나 혹은 현금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집을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매집하려면 조정 다음에 매집을 추가 매집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